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대처를 잘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5개월 전쯤 일어났던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30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밤낮이 바뀌는 건 물론이고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항상 졸음과의 싸움을 해야 했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날은 밤 11시 부산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인천 물류창고에 도착해야만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스케줄이라 몸은 피곤한 상태였고 화물차는 속도 제한이 있어서 일정하게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을 때였죠.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길래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커피도 마시고 잠을 깨려고 스트레칭도 해봤지만 결국 일시적이었고 금세 졸음이 몰려왔죠. 그때 정말 다행히도 눈앞에 졸음 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문경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했지만 졸음이 너무 쏟아져 하는 수 없이 졸음 쉼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자동차 창문을 열어두고 30분만 눈을 붙이다 출발할 예정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욕을 하더군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무시하고 눈을 다시 감았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차에서 내렸죠. 새벽 시간에다가 자동차라고는 그 차와 제 화물차밖에 없어서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일부러 흰색 자동차 옆을 지나갔죠. 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말소리가 멈추면서 창문을 올리더군요. 잠시 후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자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여자 옆으로 가더니 어색하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까지는 커플이 싸우다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졸음 쉼터에는 음료수 자판기와 화장실밖에 없어서 차에서 내리면 대부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주로 태우고는 하죠. 그 커플은 화장실로 가더니 여자만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새벽이기도 하고 여자분이 겁이 많아서 남자친구가 기다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들었던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슬슬 잠도 깼고 담배도 다 태웠겠다. 차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그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와 어색한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차로 걸어가더군요. 그때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걷는 게 참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분이 걸어가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주워서 펼쳐서 보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SOS라고 혈흔으로 쓴 글씨가 있더라고요. 아직 마르지 않은 거 보니까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고 차에 타려고 하는 커플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니 점점 더 수상하더군요. 여자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미경아 오랜만이다. 내 기억하나? 대학교 때 선배잖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하면서 아무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을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미경아 이 사람 알아?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분 이름도 모르는 게 확실했죠. 이름도 모르는 여자분과 어깨 동무를 하며 걷고 이 새벽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 미경이 남자친구인데 저희가 오늘 급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데 미경아 번호 좀 더.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 남자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아씨 진짜 우리 바쁘니까 그만 가시라고. 그때 그 여자분이 미친듯이 뛰어 화물차 쪽으로 도망갔고 여자분을 잡으려 뒤를 돌던 그 남자 다리를 걸어 그 남자가 넘어진 틈을 타서 저도 화물차로 급하게 뛰었습니다. 여자분과 차에 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자동차 백밀러 거울로 보니까 그 남자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여자분이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은 퇴근길이었고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었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창문을 내렸더니 그 남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근처 경찰서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여자분은 그 남자가 딱해 보여서 차에 태웠더니 차에 타자마자 칼을 들이밀고 돌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오게 된 거였죠. 아까 졸음쉼터에서 그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면서 반대편 손으로 칼을 가지고 있어서 저항을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 말라며 달래주고 있는데 옆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흰색 자동차가 따라오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까 그 남자였고 서둘러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성분을 경찰서에 바래다주고 인천으로 가려고 했으나 죽일 듯이 차를 몰고 따라오는 그 남자를 보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0분가량 그 차와 실랑이를 하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 차는 경찰차를 보자마자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고 범행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스케줄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겨버렸지만 그 여자분은 저희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해주며 연락을 하다 보니 마음이 가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일로 인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소름 돋고 충격적인 일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지만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9년. 결혼 후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뻔하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저와 아내가 일하는 시간이 완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저녁부터 제조업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었고, 아침에 퇴근하면 아내는 출근하고 없는 그런 일상이었죠. 제가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돼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던 건지 돈을 좀 모을 때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내의 직업은 잡지사 기자였는데 직업 특성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감을 할 때면 일주일간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떠밀려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게 결혼한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결혼 2년 차가 넘으니 2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면서 하시길래 결국 분가를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좀 줄이고 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죠. 아내와 저의 첫 거주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13평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조그만 곳에서 생활하다 점점 좋은 곳으로 가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로 간 것이죠. 아내의 직장 사무실과 가까운 이유도 있었고요. 2호선 이원역에서 내려서 약 20분간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산동네라는 단어가 어울릴만한 곳이었고 한참을 낑낑대며 올라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반지하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집값이 저렴했던 탓인지 그 언덕에는 마을버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20대여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치안이었습니다. 아내는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여자 혼자 어둡고 으슥한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전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는 제조업 공장은 일하는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였고 2시간마다 10분씩 쉬는 그리고 야식 시간이 1시간이 유일하게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와는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잘 들어갔어? 응, 괜찮아. 그래, 얼른 씻고 자. 다음날 아침이 돼서 퇴근했고 현관 입구 근처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현관이 비밀번호 도어락이 아니라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열쇠 키가 2개였지만 하나를 제가 잃어버리는 탓에 그날 아내에게 화분에 키를 좀 숨겨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죠. 밤을 새며 일을 한 탓인지 씻고 나서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내는 급히 마감을 해야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말도 없이 그만둬버려서 비상이 걸렸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오빠,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기도 그러니까 일주일간 어머님 댁에 가 있을래? 열쇠는 화분에 놔두고 가. 시간 날 때 내가 복사해 놓을게. 뭐 집에서 혼자 궁상 떠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내 말대로 퇴근 후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마감을 끝마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퇴근 후 아내를 보게 되었죠. 마감을 끝내고 회사에서 휴가를 줬다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날 저도 쉬는 날이니 모처럼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던 중 아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빠, 있잖아. 아내는 인터넷으로 저와 먹을 반찬거리를 주문했었고 급하게 마감 일정이 생겨버린 탓에 걱정이 많이 됐었다고 해요. 아내는 당연히 사무실이었고 저도 그 시간에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곧장 어머니 댁으로 갔었고요. 아내는 택배 기사님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착하실 때 연락을 꼭 부탁드린다고 했답니다. 도착하면 잠깐 짬을 내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연락은 오질 않았습니다. 배송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왔나 보다 하고 아내는 생각했고 그리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문 앞에 택배가 덩그러니 있었다죠. 식품이라서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어요. 아내는 화가 나서 택배 기사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문 앞에 두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두고 가라면서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문 두드리니까 집 안에서 남자분인가? 문 앞에 두고 가면 된다면서 하길래 놔둔 겁니다. 아내는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냐면서 재차 되물었지만 택배 기사분은 저희 집 문 앞에 장미 모양 스티커가 붙여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묻더군요. 그날 집에 있었냐면서 말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주변에 방범용 CCTV도 없어서 문단속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다 되어 아내가 퇴근하고 집을 들어갔는데 설거지거리가 꽤 있었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내와 저는 맞벌이라서 각자 먹은 그릇은 무조건 치우는 편입니다. 제 성격이 지저분한 건 싫어해서 설거지를 놔두고 회사를 가게 되면 찝찝해서 일도 안 될 정도라 꼭 하고 갑니다. 며칠간 계속 설거지가 쌓여있길래 아내는 제가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회사에 연차를 냈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끝마치고 출근하는 척을 하면서 문 밖을 나가 집 근처 으슥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길래 재빠르게 쫓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휘파람까지 불면서 말이에요. 그 남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간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몸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죠.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말도 없이 그만뒀다던 직장 동료였고 결혼하기 전 아내를 짝사랑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자연스레 저희 집 패턴을 알게 된 것이죠. 화분에 13끼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에요. 제가 13끼를 두고 부모님 댁으로 갔던 일주일 동안 13끼를 복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출근을 하고 나면 아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아내가 누웠던 침대에서 이상한 짓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들어올 시간에 나가서는 잠들 때쯤 다시 들어와 옆방에서 잠까지 잤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남자와 강제로 동거를 한 셈이죠. 그 일을 겪고 저희 부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 아내는 타 회사로 이직을 했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기억은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보자분과 언니분이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연인데요. 정말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보자분께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 부산 태종대에 살고 부모님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죠. 저에게는 1살 많은 친언니가 있는데요. 언니가 만났던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그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제 방에서 학교 과제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도어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길래 언니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항상 그 시간에 퇴근하고 들어오거든요. 평소 언니와 친구처럼 지내서 그날도 언니가 오자마자 반갑게 언니를 맞이했죠. 그런데 언니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은 난생 처음 봤거든요. 항상 밝고 수다쟁이였던 언니가 조용하게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조용하게 제 방으로 들어갔죠.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언니가 하는 말은 별거 없었고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외모도 순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 문득 며칠 전 그날 일이 생각나서 물어봤죠. 근데 그날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휴대폰을 잘 못 보거든요. 아직까지 디자이너는 아니고 수습 단계라 눈치도 많이 보고요. 뭐 연애 초반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순하게 생겨서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언니는 방에서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여서 천만다행이지. 참고로 부모님 두 분 다 가게를 운영하셔서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세요. 저는 놀라서 언니 방으로 갔죠. 그러니 언니 남자친구가 언니에게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언니 남자친구는 도망가듯이 집 밖으로 나갔고 우는 언니를 달래주며 저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죠. 그 후로 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은 날이 많아졌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조용하게 물어봤죠. 언니, 혹시 아직까지 그 남자 만나? 언니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잘 거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집에서 나간 다음날 언니 남자친구는 언니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그렇게 용서해 준 게 잘못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부모님도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결국 아빠가 일어나셨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에 누가 장난치는 거냐며 아빠는 다시 주무셨고 그렇게 날이 밝았죠. 그날은 모처럼 가족들이 쉬는 날이었어요. 언니도 그렇고 부모님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쉬곤 해요. 아침을 먹고 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고 저만 알고 있으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언니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조금만 화가 나도 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헤어지자 말만 하면 사이코처럼 변한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커터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던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고 하더군요. 언니, 어제 새벽에 문 두드리고 간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 집까지 찾아와 가만 안 두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아빠가 나가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거나 손 올리면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남기라며 이야기해주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칠이 지나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언니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존말로 할 때 문 열어라. 인터폰으로 밖을 보니 칼을 들고서는 노려보고 있는데 언니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께도 말했죠. 경찰은 그 남자를 연행하고 갔지만 주의만 주었다고 해요. 법적으로 언니에게 피해간 게 없으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요. 부모님은 가게 일이 바쁘셔서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었고요. 결국 아빠 말씀대로 언니는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집에서 숨어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집을 알고 있으니까 해결책은 아니었죠. 당장 이사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아빠가 커다란 진돗개를 데려오셨어요. 마당에 목줄을 하고 묶어두고 키우기로 했죠. 사람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쯤 됐을 거예요. 언니와 저는 배가 고파서 뭐 먹지? 하다가 치킨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인터폰 소리가 나길래 확인했더니
손으로 인터폰 카메라를 가렸는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았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눈치 빠르네.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하면서 문을 발로 차는 거예요. 언니 그놈이야. 경찰 신고해. 다급하게 말했고 잠시 후 조용해지더군요. 10분쯤 지나서 경찰이 왔고 밖을 나가보았더니 그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아빠가 데리고 오신 진돗개가 온몸이 난도질을 당해 죽어 있었어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고 집 밖 CCTV를 통해서 그 남자를 검거했어요. 형사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동물 학대로 인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놈들 교도소 다녀와도 다시 또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고서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언니는 부산도 불안하다며 타 지역으로 취업해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제가 겪은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분도 정말 다행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 전 평소 자주 만났던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이야기 진행상 친구 이름을 민수와 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수는 바로 취업을 했고 저와 태수는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죠. 아마도 1학기를 끝내고 방학을 하고 나서니까 7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집에서 빈둥대며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태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방학인데 뭐하노?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그렇게 태수를 카페에서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셋이 뭉쳐서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태수가 민수에게 이미 연락을 했고 민수는 8월 초부터 회사 여름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직장을 다니니까 한가했던 저와 태수가 여행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창 성수기라서 반값도 비싸고 너무 외진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것부터 막히더군요. 해운대 광안리보다는 송정 쪽이 민박집이 많고 그나마 저렴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작 3시간 가까이 검색을 한 뒤 가격도 적당하고 교통도 괜찮은 민박집을 발견하고 곧장 예약을 했죠.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셋 다 운전면허가 없어서 렌트카는 빌리지 못했고 버스를 타고 송정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만 좋은 게 아니었네. 여기도 물 좋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태수가 한마디 하더군요. 가끔씩 뜬금없는 소리하는 태수 녀석 때문에 민수와 자주 다투고는 합니다. 둘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태수는 장난기 많고 활발한 편이고 민수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둘이 싸우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제지하는 역할이라서 셋이 친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10분쯤 걸어가 민박집에 간단한 짐을 풀고 고창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태수는 고창 물로 뛰어 들어갔고 민수는 구경한다며 지켜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슬슬 배도 고프길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라면 5개를 끓여 나눠 먹고 방에서 누워있으니까 점점 졸리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태수가 급하게 깨우더군요. 야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술 파티 해야지. 저와 민수가 기지개를 피며 일어나니까 태수가 속삭이듯이 말을 했습니다. 야, 옆방에 여자들 있던데 이 형님이 가서 작업 좀 해볼까? 저와 민수는 여자 경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냥 셋이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을 하니까 태수 녀석이 여행에 꽂힌 여자라며 기어코 옆방으로 가더군요. 태수가 혼자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퇴짜 당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려던 그때 방문을 열고 여자 3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여자분들과 술을 한잔 하기 시작했죠. 여자분들은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태수에게 호감을 보였고 한 여자분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듯이 안주를 챙겨주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자분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학생이라는 거죠. 그 후로부터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도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민수만 빼고 말이죠. 제가 그때 민수를 챙겨줬어야 하는데 술도 들어가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조용하게 있던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때 태수가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쉬하러 가려고? 요강 갖다 줄까? 장난기 많던 태수는 술까지 먹은 상태라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무서웠던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자 여자분들은 피곤하다며 옆방으로 돌아갔고 술이 취한 태수는 그 자리에서 뻗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저는 긴장하며 술을 마신 탓인지 술은 취하지 않았지만 몸이 나른했죠. 민박집 구조는 큰 방 하나 그리고 주방이 있었는데 방이 워낙 커서 남자 5이 자도 될 만한 크기였습니다. 태수는 코를 골며 벽 쪽으로 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중간 그리고 민수는 제 옆에서 누워 있었죠.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점점 피로가 몰려오더군요. 그때 민수가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닌 태수 저 새끼 어떻게 생각하노?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물어보냐며 하니까 다시 한번 묻는다. 어떻게 생각하노?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졸리기도 해서 원하는 대답을 해줬죠. 눈치 없고 장난만 친다고 태수는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차린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다. 자라. 그리고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경악을 했습니다. 태수가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던 거였죠. 그 당시 태수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가 붉게 물들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민수가 보이질 않더군요. 그리고 민수가 들고 온 가방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제 옆방에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분들이 나오더니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전날 밤 여자분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답니다. 그때 민수가 그 방에 들어오더니 태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답니다. 여자분들은 재미있고 괜찮다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이라며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뭔가 표정이 어둡고 음침해 보여서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9가 도착했고 태수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구급차에 동승하여 태수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태수는 다행히도 의식을 찾았습니다. 어깨와 팔 그리고 허벅지에 가위로 찔린 자상이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상처들이 깊지가 않아서 2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민박집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제 가방과 태수짐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박집으로 가서 아주머니에게 짐을 찾으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일찍이 볼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여자들이 묵고 있는 방을 기웃거리길래 누구냐며 소리쳤고 그 남자는 다급하게 저희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친구 같다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이 밝힌 범인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술이 취한 상태라고 했고 여자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태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살인미수로 구속을 당했지만 태수와 합의를 하고 친구였던지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초범이라 그랬던 건지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만약 그날 밤 민수 이야기를 무시했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웠고 현재까지도 모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줬지만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고3 막바지 수능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저는 몸무게 80kg에 보통 이상의 체격을 가진 남자입니다. 집에선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수원의 성경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들렀죠. 도서관이 밤 11시에 문을 닫기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10시 30분이 넘어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교복을 입고 있었고 유선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도서관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3층 열람실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도중 계단이 꺾어지는 3층과 2층 중간 지점 위치에서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끼고 얇은 비닐 재질로 된 추리닝을 입고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드는 생각이 학생을 마중하러 왔구나. 근데 왜 수상하게 얼굴을 다 가렸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감기라도 걸렸겠지 하고서는 출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2층에서 1층 사이 계단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곁눈질로 그 남자를 슬쩍 보았는데 그 남자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분명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혼자서 내려오는 게 이상하다면 이상했죠.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안 좋은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그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근처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때라 더욱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낀 채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볼륨을 0으로 만들고서는 혹시 볼펜 놓고 왔나? 라고 혼잣말을 크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뒤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가던 길인지 보기 위해서죠. 그 남자는 저를 지나쳐 입구로 걸어가더라고요. 순간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도서관 본관은 정문과 후문이 존재하는데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문이 훨씬 빨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후문 쪽 길가에 아까 본 그 남자가 등을 보인 채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무섭던지. 지금 행궁동은 많이 발전해서 밝고 사람도 들끓지만 그 당시는 오래된 동네에 한 집 건너 무당집이 있었고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정문으로 향했죠. 정문으로 나와도 후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도서관 정문을 나오니 역시나 제 앞으로 그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는 듯하며 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양방향 골목길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곧장 왼쪽 골목길로 틀어서 걸어갔죠.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괜히 의심했나? 하면서 이어폰 볼륨을 올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보통적으로 사람이 밤에 걸어가다 보면 뒤에 자동차가 있는 걸 모르더라도 라이트 불빛이 비치니까 자동차가 뒤에 있구나 하며 비켜주는데 그 불빛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온몸에 소름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무서웠죠. 제 뒤에는 아까 본 그 남자가 거리를 두며 따라오고 있었고 자동차는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었어요. 저는 이어폰 볼륨을 0으로 낮추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뛰게 되면 그 남자도 전속력으로 따라올 것 같았기에 뛰지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 신경을 쓰며 빠르게 걷는 것 뿐이었죠. 그날따라 어두운 골목길, 사람 한 명 지나다니질 않았고 유일한 것은 대략 15m마다 있는 주황색 가로등이 전부였어요.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조용한 동네였기 때문에 걷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슥, 슥 하는 소리인데 얇은 재질로 된 추리닝이 허벅지 사이에서 마찰이 되어 걸을 때마다 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느리게 걸으면 똑같이 느리게 소리가 났고 빠르게 걸으면 그 소리가 빠르게 나던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좋은 편이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평소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남자가 흉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m 앞에 큰 길이 보였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찰나 뒤에서 스슥 거리는 소리가 빨라졌고
저는 미친 듯이 뛰어 큰 길 코너를 돌면 보이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죠.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거의 울다시피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20분 정도 흘렀을까? 유리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급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사내 자식이 호들갑이냐며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무사했으면 됐다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수능도 끝났겠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저희는 수원역 근처 PC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한참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사람들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무슨 일인지 싶어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의자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 그리고 얇은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다행히 손님 여러 명이서 흉기를 뺏고 제압을 했죠. 그 일로 인해 PC방은 피범벅이 되었고 손님 중 한 분은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검거되었고 들리는 소문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죠. 야, 밥 사줄게. 잠깐 나와.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한 곳은 성경도서관 근처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도서관 근처를 지나치는데 그 남자의 기억과 함께 소름 돋는 것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를 따돌린 그 위치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죠. 그 밑에는 실종된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와 마주친 그 날짜와 동일했고 현수막에 적혀있는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슈퍼로 도망갔던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을 테니까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 무섭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살 초반 여자이며 현재 직업은 대구에 위치하는 작은 물류회사의 격리직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던 터라 쉬는 날이면 유명한 관광지 또는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곳에 가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고 앨범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 취미였죠.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날 친구와 너무 무서웠던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때는 2015년 8월 말,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날, 더운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죠. 그렇게 이곳저곳을 검색하던 중 경상남도 남해를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에는 바다가 없어 탁 트인 바다도 보고 싶었고 독일 마을이란 곳이 유독 이뻐 보였기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희 단짝 친구 수진이와 약속을 잡고 남해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서 남해 독일 마을까지는 150km 가까이 되었으니 2시간이 더 걸리는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남해로 출발하던 중 휴게소를 들려 만난 것도 먹으면서 친구와 저는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독일 마을까지 6km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자연 풍경이 엄청 이쁜 도로였고 주변은 큰 나무들까지 있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때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와, 오늘 날씨 죽인다.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이네. 하며 신나서는 자동차 창문을 열었어요. 그때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던 중 어떤 울창한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굵은 나뭇가지 밑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듯한 형체가 보였어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도 분명 뭔가가 매달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에게 야, 저거 보여? 뭐야 저거? 사람 아니야? 그냥 나무에 옷가지 같은 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 친구는 잠깐 옆을 보더니 이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던 친구는 이내 한마디를 또 하더군요. 정 궁금하면 집에 가는 길에 그 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자. 분명 제 눈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형태였고 친구가 과속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그 얘기를 끝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으려면 날씨가 받쳐줘야 하는데 그날은 정말 화창하고 심지어 바람도 불지 않고 엄청 덥다고 느낄 만큼 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사진을 찍으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한적하고 경치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니고 오후 2시경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뭘 먹을까 하다가 남해에는 멸치회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회보다 고기를 더 좋아했고 회를 먹는다고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것들만 먹어봤지 멸치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내키진 않았지만 남해에서 유명하다고 하니 친구와 차를 타고 바다 근처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주차를 하고 식당을 보았는데 식당 외관은 연식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원래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이 맛집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상외로 그 식당은 손님 하나 없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한창 바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아저씨가 나오더군요. 놀러 오셨나봐. 어서 와서 앉아요. 능글스럽게 저희를 대해주시는 아저씨. 나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서 아저씨가 정해주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해 왔으면 멸치회를 드셔야죠. 네, 그걸로 주세요. 저희 생각을 아시는 듯 메뉴를 선뜻 정해주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각종 해산물이 담긴 밑반찬과 메인으로 보이는 멸치회가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맛있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들,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요즘 동네에서 음흉한 소문들이 생겨나서 손님도 끊겼지 뭐야. 어쨌든 조심히 가요. 말을 아끼는 주인 아저씨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당일치기로 내려온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해읍에 들려 조용한 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변의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를 보고 한숨을 쉬시며 지나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눈치도 보이고 해서 마을을 빠져나와 커피 한 잔을 하고 해가 지길래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했죠. 생각보다 해가 금방 지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에서 본 사람 형체 말이죠. 친구에게 반 장난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 나무 있잖아. 근처에 가서 확인해 볼래? 에이, 됐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서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찾기도 힘들어. 친구 말대로 이미 해는 어두워져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넘어갔죠. 독일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차가 정지했습니다. 어? 이거 왜 이러지? 야, 차 고장난 거 아니야? 수진이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차라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했었어요.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 길가에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채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해 신고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를 끝내고 수진이가 어떡하지? 근처에 레카차가 없어서 1시간 가까이 걸린대. 저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레카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멀리서 2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아서 수진이에게 다급하게 얘기했죠. 수진아, 문 열지 마. 그 남자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려 보였던 건 확실했어요. 한참을 문을 두드리더니 다른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을 두드렸던 그 남자가 얼굴만한 돌을 집어들고는 저희가 있던 차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까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저희 차로 다가오던 순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고 수갑을 차며 경찰차로 향하면서 저희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카센터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이 직접 출장을 나와주셨죠. 그리고는 배터리 교환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갔었던 남해군 남해읍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찔러 살해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보란 듯이 나무에 매달았다는 댓글도 함께 있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며 다가왔던 그 남자, 검거되면서까지 저희를 노려봤던 그 사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사에 나온 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만한 돌을 들고 저희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은 아직도 소름 돋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